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방부, 국가보훈부, 방사청, 병무청 업무보고의 사회를 맡은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김은성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이라는 주제로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장병 여러분, 그리고 국방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잠시 우리 사회에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적으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혼란스러운 점들이 꽤 있긴 하지만 또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통 우리는 국가 안보 또 안보라고 하는데 이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중요하고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또 한편은 무감각해지기도 쉽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다 수행해 주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훈부도 함께 하게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과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우리 구성원들 또는 그 후손들, 가족들에 대해서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느냐라는 점을 되새겨 보면 실제로 그러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모두를 위해서 공동체 자체를 위해서 희생 헌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예우하고 보상하지 않으면 또 앞으로 우리가 위난에 처했을 때 누가 앞에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우리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의 그 각별한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나 보여주고 또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훈도 매우 중요한 국가 사무라는 점을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이 업무 보고 하다 보면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꽤 많을 텐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편하게 제대로 보고하면 됩니다.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모를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비난받은 일도 아닙니다. 다만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거나 이런 건 정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비난받을 일이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모른다고 비난하지 않을 테니까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부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국방부, 병무청, 방사청 업무 보고와 토의로 진행되며 두 번째 세션은 국가보훈부의 업무 보고와 토의로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 세션은 국방부의 비공개 업무 보고와 토의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규백 국방부 장관께서 국방부 업무 보고를 하시며 이어서 병무청, 방사청 순으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되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합니다. 군이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하여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는 가운데 전방위 국가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 국방개혁 등 국정과제와 핵심 현안에 있어서 확실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국방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 제도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 제도, 교육 체계를 정비하고 특히 119명으로 구성한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조사와 수사를 함으로써 신속하게 계획의 성과를 달성하겠습니다. 이어서 10대 중점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제도 개혁과 정보기관 개편을 위해서 개헌법 9개 조항을 개정하고 군 정보기관 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이 땅에서 다시는 시대착오적인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 대한 제도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는 개헌법 추가 개정 소요를 도출하고 군 정보기관 개편을 완료하는 등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를 재건해 나가겠습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 고도화를 위해서 핵심 전력을 작전 배치하였고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1.3%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전작권 회복과 연계하여 북핵 위협에 대비한 독자적 억제 능력을 조기에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드론 산업의 생태계 발전과 50만 드론 종사 양성을 위해서 국산화된 교육용 드론 구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는 국방 AI 인프라 구축하고 드론 운영 전담 부대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군이 첨단 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하여 2040년을 목표로 병력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를 통합한 군구조 설계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군구조 개편안을 구체화하여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국민과 대통령님께 보고드리고 병력 절감형 군으로 전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군인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 당직비 인상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군인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군인 가족 중심의 주거지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등 군인의 숭고한 헌신에 걸맞는 복무 여건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경기 북부 미군 공여지 조속한 반환을 위해 다양한 국방 협의체를 통해서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반환된 공여지 개발을 위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미측과 반환 로드맵을 구체하여 의정부의 캠프 스탠리, 동두천의 캠프 모빌 등 가능한 기지부터 우선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반환 공유지 개발을 위한 법령을 개정하는 등 반환 공유지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일부 답보 상태였으나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추진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는 대구 군 공항은 이전 사업비 확보 방안을 마련한 후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고 광주는 어제 정부와 지자체 간 6자 협의체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이전 부지 선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군공항 이전 사업을 확실하게 진척시켜 놓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의 핵심 성과이자 국가적 수건인 핵 추진 잠수함 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으며 우리 기술로 자체 건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이어받아 내년에는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하여 미측과 2년 내에 협상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의 역사적 과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6년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후 약 20여 년 동안 피땀 흘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한미 국방당국은 지난 11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의 충족에 의미 있는 진전을 달성했다는 데 공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4월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완성하고 11월 SCM에서 FOC 검증을 완료함으로써 목전에 와 있는 전작권 회복을 가시화하겠습니다.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시작으로 비무장지대 위해 발굴 재개, 남북 군사회담 제안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낮은 단계 조치들을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남북 간 신뢰 구축 수준과 군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여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어서 병무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무청장 홍소영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병역 이행 과정에서 겪는 신체 심리적 부담과 진로에 대한 불안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병무청은 병역이 청년들에게 건강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병역과 연계한 청년 건강과 진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세에 실시하는 병역 판정 검사는 58개 기본 검사를 통해 매년 600여 명이 미처 알지 못했던 질병을 발견하는 등 청년의 생애 첫 건강검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 진로 설계 프로그램 운영은 개인의 적성과 진로를 연계한 병역 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년 계획입니다. 청년 건강관리를 위한 정신건강 선별검사와 지원을 확대하고 입영 대상자에 대한 마약류 등 예방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복무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병역진로 설계 서비스 내실화를 통한 온라인 상담, 학군 합동 설명회 등 다양한 서비스로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담 서비스 품질도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가 안보 기반을 굳건히 하고 청년의 미래 설계 동반자로 한 단계 더 발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방위사업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정과제인 방산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첨단기술 선제개발, ADD 개편, 국가-국방 R&D 협력 확대 등 국방 R&D 혁신을 통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여 체계 조립형 방산 국가에서 기술 완성형 방산 국가로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전략 소재 부품 국산화, 의무 사용, 비축 확대를 통해 탄탄한 공급망과 소재 부품 국산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지원, 방산혁신 전문기업 지정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전 주기에 걸쳐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대기업 수출 성과를 중소기업 지원에 재투자하게 하고 중소기업 부품 광급 조달 등을 통해 동반 성장 및 공정 상생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국가 정책 역량을 총집결하여 잠수함 등 대형 사업 수주를 이뤄내고 가치사슬 협력 모델 구축을 통해 K방산 글로벌 수출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방산 4강 실현이 비상한 목표인 만큼 개혁의 기조도 비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획득 제도는 소요, 사업관리, 시험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신속하고 유연하며 산업적 관점을 포섭할 수 있게 개혁해야 합니다. 국방 R&D 개혁은 수행 주체 간의 편익을 추구하는 담합 구조를 개선하여야 ADD 본연의 사명인 첨단, 빈익, 비익 사업 집중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방위산업은 첨단 국가 전략 산업이라는 패러다임에 맞는 행정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합니다. 다만 청을 방위산업청으로 개칭한 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은 소요군과의 관계 정립을 어렵게 하는 만큼 대통령님께 국무총리 산하 가칭 국가방위자원 산업처 신설을 건의드립니다. 이어서 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비공개 논의 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국가보훈부를 마저 말씀을 듣고 국가보훈부 사안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방부 사안 얘기를 하도록 할까요? 네. 그냥 바로 시작하시죠. 네, 보훈부 장관께서 국가보훈부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는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있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행사에서 언급하셨던 보훈의 기본입니다. 서두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훈 현장에 나가보면 많은 분들이 미흡하다, 사각지대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우리 보훈 정책은 두껍게 넓게 하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보훈의 범위를 넓히는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이 보훈, 국가보훈은 독립 분야, 호국 분야, 민주 분야, 그리고 의료와 외교 분야 5가지로 대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독립유공자법을 개정해서 1, 2, 3대가 아무 보상을 못 받았더라도 최초로 보상을 받는 그대부터 최소 2대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습여 여야가 이견이 없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아마 통과될 것 같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새로 2,600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예산은 약 590억 원 소요됩니다. 이때 혜택을 보는 분은 4대, 5대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연 250명, 300명 했는데 내년 600명 정도 발굴하도록 하고, 독립유공자 발굴을 할 때 늘 독립운동은 있지만 뒤에 행적이 불분명하다 해서 소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193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최대한 포상을 하고 나중에 만에 하나 다른 어떤 미비한 행적이 나왔을 때는 취소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봉환 작업도 가장 큰 과제인 남중근 의사 유해봉환 사업은 지난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말씀하셨고, 얼마 전에 중국 주한 대사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협조를 얻어서 최대한 그 위치라도 제대로 추적할 수 있도록 중국의 협조를 얻어서 현지 출장을 가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되는 지역은 할빈 그 감옥, 여순 감옥의 왼쪽은 2번이나 발굴해서 실패를 했지만은 오른쪽은 아직 발굴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파기보다는 GPR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찾게 되면은 원래 어쩌면은 그 소재를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분 말고도 다른 독립유공자 한 3분 정도는 유해 발굴해서 송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2년도는 60만 세 100주년입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입니다. 이에 맞는 여러 가지 이 행사, 김구 선생 말씀하셨듯이 문화의 나라를 지향하셨는데 문화강국 비전 선포식, 기업 목표 발행 등 여러 가지 기업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 등 여러 순유, 선열이 묻혀 계시는 효창공원을 이제는 국립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에는 독립의 전당을 짓고, LA에는 안창호 선생이 활동하셨던 거기에 한 90억을 들어서 리모델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내년도 이 사업이 대강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보훈의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호국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전 유공자들은 6.25 참전 유공자들은 평균 93세, 현재 계시는 분이 2만 2천여 명 됩니다. 월남 참전자는 79세, 현재 계신 분들이 한 8만여 명이 됩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현재 받게 되는 월 49만 원 수당도 아무도 혜택이 없습니다. 늘 이분들의 걱정이 내가 죽고 나면은 내 배우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이 배우자 혼자 남아 있는 인원이 18만 6천 명입니다. 이분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의료 혜택도 없고 수당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좀 어려워서 이번에 법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참전유공자 법을 개정해서 내년 3월부터는 80세 이하 중위소득 50% 미만인 배우자에게 월 한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1만 7천 명인데 전체 미망인의 9%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시간이 가게 되면은 중위소득 50%를 70%로 올리고 연세 80%를 70%로 낮추게 되면은 70세. 약 83,700명, 21,000명 혜택을 보게 되어서 70세.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았어요. 네, 70%가 아니고 70세. 알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국무회의에서도 말씀드렸을 때 대통령께서 형평성 문제를 하셨는데 시간을 가지고 아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대 군인은 3년 동안 70세 이상 임금 호복 중위소득 80%? 70%? 중위소득 70%, 현재는 50%로 70세 했습니다. 이상. 예. 이러면 몇 명 됩니까? 네? 이렇게 하면 몇 명이 대상이 돼요? 인원이 70% 하면은 83,000명. 83,7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들어요? 연간 예산 1,500억입니다. 1,500.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해주시는 걸로. 좀 이따 얘기해 보죠. 군 경력은 3년은 좀 더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는데 공공부문은 현재 81%인데 100% 의무적으로 되고요. 민간은 37.7%인데 여기 한 50%까지는 좀 이런 권장상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아무 지금 혜택이 없는 게 북파공작원, 또 특임 공로자는 의료 혜택도 수당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분들은 현재 한 2,600명 되는데 의료 혜택은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다음 민주유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7년 헌정체제는 60항정에 의해서 민주유공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민주유공자법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좀 늦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민주유공자법은 2000년 16대 국회에서 이운평 의원이 처음으로 제출하고 난 다음에 지난 정부에서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민주유공자법을 내었는데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가다가 국회 파행이 되어서 패트에 태웠습니다. 한 내년 6월 정도 되면은 민주유공자법이 제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전태일, 박종철, 이한일 열사가 유공자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별도로 돈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민주보상법에 의해서 이미 다 보상을 했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소요되지 않고요. 단지 의료와 요양, 기업, 사업의 혜택을 보게 되면은 연간 한 20억 정도 이래 들어간다고 판단을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현장에 나가면 가장 큰 민원 수요가 의료 보훈 의료입니다. 멀다 가보면은 진료가 안 되는 과목이 많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점은 대통령께서도 여러 군데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해마다 위탁병원 200개 늘려서 2030년 되면은 위탁병원 한 2,000개로 현재는 1,005개입니다. 2,000개로 늘리고 그다음에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도 제주도에는 준보훈병원을 설치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의료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30년 넘으면은 저 유공자 카드만 가면은 모든 병원에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조금 예산 수요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좋기는 그 유공자 카드만 가지고 어느 병원에 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훈외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보훈외교는 6.25 참지원국 16개국, 의료지원국 6개국, 22개국에 체중되었고 그 순서도 파병 군인 순서에도로 이 보훈외교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재 교역량, 파병 외교 순서대로 하면 미, 영, 캐, 티르키, 호주인데 현재 교역약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미국, 호주, 독일, 인도, 캐나다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보훈외교도
우리 경제 외교의 한 축으로서 거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이 중점을 이런 순서를 좀 바꾸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MOU 체결되어 있는 데는 콜롬비아, 필리핀, 태국, 튀르키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세계 상위 군인 체육대회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29년도 대전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6개국이 신청을 해서 현재 3개국으로 좁혀졌습니다. 한국, 미국, 덴마크. 내년 6월에 결정이 되는데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해외 순방 중에 혹시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시면 저희들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주 4.3 관련 진화 책임자에게 국가보훈부에서 이 국가유공자 증서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제주 4.3 희생자, 유족, 도민 전 국민에 대해서 조금 큰 분노를 안겨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결자 해지로 국가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토의가 있겠습니다. 네. 보훈부 얘기부터 먼저 좀 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부분에 그 제주 4.3 뭐더라 박진경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49년에 부하에게 사살당했다고 하는데 네. 그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49년에 제주도에 사살 48년입니다. 48년 6월. 네. 근데 6.25 때 무슨 유공자로 해가지고 훈 포장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6.25 때 1950년 12월 30일 날 정부는 한 22,750명 훈장을 같이 줬습니다. 아니 여하튼간에 네, 그때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48년에 48년에 사망했는데 6.25 참전 유공자로 훈장을 받았다는 게 팩트예요? 하여튼 그 공적 내용은 저희들이 못 찾았습니다. 단지 받은 날짜는 1950년 12월 30일입니다. 네, 30일인데 그 내용 구체적인 공적 조서는 없더라도 예. 6.25 전쟁 때 참전해서 공을 세운 걸로 포상받은 거는 맞아요? 그 공적 조서를 못 찾아봤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어요? 예. 대통령 국방부 차관입니다. 말씀 해보세요. 정확한 내용은 남아있지는 않지만 6.25라는 것은 아니고 국가안전보장과 전몰 장병에 대한 그 훈장으로 6.25로 특정된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니네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2번인가 더 된다던데? 네, 52년도 한 번 더 또 있어요. 그때는 무슨 유공으로? 마찬가지 공적 사항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전보장이란 그냥 국가 안전보장.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잘 처리되면 좋겠어요. 그 제주 4.3 유족들 입장에서는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고요. 이게 보훈 외교 분야의 참전국과의 실질 협력이 필요한데 저도 다녀보니까 그러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에티오피아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지금 살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6.25 때 참전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랬던 걸 보면 우리도 뭔가 좀 보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던데요. 그런데 이게 참전 군인으로 하면 숫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미군 같은 경우는 뭐 300~400만 명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교대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일단 사망자들, 전사자들 유족이나 이런 쪽을 먼저 좀 챙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좀 찾아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훈 의료 체계 중에 지금 이제 가까이 보훈병원이 있으면 보훈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그 대상자가
하필이면 보건병원이 없는 지역에 살면 민간병원을 가면 혜택이 없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서울 보건병원까지 올 수는 없고. 네. 그래서 민간병원들도 보건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주자. 그 말이죠. 하여튼 유공자 카드만 가지면은 어디든지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러게요. 예. 전국적으로 그렇게 가야 보건병원 되죠. 근처에 사느냐 아니면 내가 사는 근처에 보건병원이 있냐 없냐로 차별받는 거는 부당하죠. 대통령 잠깐 말씀드리면 위탁병원이 현재도 1,000개 정도는 있는데 그런데. 너무 적어서 좀 더 그것도 많이 적다. 예. 예. 일반 병원도 다 넓히자 그 말이죠. 뭐 그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추가로 들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어차피 뭐 지정된 병원에 가나 지정 안 된 병원에 가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신에 의료 수요는 조금 더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늘어나겠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 늘어나는 게 정상이겠죠. 그 다음에 민주유공자법. 요거는 일반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기로는 이게 이제 정쟁의 대상이 되는 바람에 이거 유공자 지정하면은 소위 민주화 운동하다가 뭐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엄청난 현금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짜 뉴스가 많이 유포돼 있고 또 그걸 믿으면서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현금 보상이나 이런 건 없고 네. 한다면 실질 보상이라고 하는 게 의료 요양 지원, 네. 국가 유공자에 준해서 그 정도다. 그거는 연간 예산이 20억 20억 정도밖에 안 정도네. 들어갑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거를 이제 막 일방적인 엄청난 돈을 퍼주는 것처럼 악의적 선전에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 네. 예. 그럼 빨리 해야 되겠네요. 현재 국힘에서도 일단 패턴을 태어났지만은 그렇게 반대를 하질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힘 원하는 조항을 다 빼줬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는 안 근데 합니다. 그 장관님 국힘 그러면 싫어하던데 국민의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저 하나 더 좀 물어볼게요. 지금 생계지원금, 참전 유공자 배우자들의 생계지원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국가 재정 역량도 많이 개선될 테니까 늘려가는 건 좋은데, 제가 하나 그냥 저는 언제나 반대로 좀 생각해보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망 직전에 그 어떤 사람한테 넘어가가지고 본인 신고하고 다음날 돌아가시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하는 걸로? 그래도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하자. 노인네들이 연세 드신 노인네들이 조금은 더 이 요양에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악용하는 사례들이 혹시 있을지는 한번 뭐든지 제도를 설계할 때는 뭐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고민은 조금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효창공원 있지 않습니까? 네. 효창 그 공원 앞에 효창 운동장 있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사실은 효창 공원 앞에 나중에 운동장 만든 거죠. 네. 공원을 이게 처음에 운동장이 먼저 있었을 겁니다. 먼저 있었어요? 어떤 게 먼저 있었을까요? 운동장이 먼저냐, 묘역이 먼저냐? 네, 본문화 적재. 최초에 이제 묘역이 온 거는 이제 윤봉길 의사하고 백정기 의사 324 묘역을 김구 선생님께서 생존에 46년도에 일본에서 봉안해서 묘역이 먼저 생겼습니다. 뭐 묘역이 먼저 생겼고 어쨌든 그게 이제 일종의 공원 지역이었는데 거기다 운동장을 지은 거죠. 네, 맞습니다. 운동장이 나중입니다. 저도 여기 자주 가봤는데 야 저거 공원을 철거하고 운동장을 철거하고 공원을 만들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동네 주민들이 절대로 안 된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예를 들면 민원의 문제는 적당한 다른 대체 방안을 강구를 하고 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효창 운동장을 철거해서 공원으로 복구를 하고 거기 주민들이 또 뭐 사용하면 되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 돈이 얼마나 들까요? 이 효창 운동장 소유자가 누구예요?
그것까지 추산은 안 해봤습니다. 총 사업비가- 소유자는 서울시입니다. 1,700 그때 98억이 들어서 그 효창 공원은 좀 내비두고 그 이외의 지역을 국립묘지화하는 방법들을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빼는데 근데 운동장까지 포함시키면 추가 비용이 얼마나 더 들까? 총 사업비가 그때 1,798억이었어요. 운동장까지 포함해서? 네. 운동장 소유자가 누구예요? 공원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공원 소유자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네. 그래서 서울시하고 그때가 이제 중단이 됐는데 2022년도까지 작업을 해서 여론 수렴도 하고 해서 국가와 서울시가 5대5로 부담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때 비용이 지금 차관 얘기하신 대로 한 1,700. 그러니까 운동장 빼고 아니 운동장 포함했습니다. 포함했어요? 예. 운동장 소유자도 서울시인가 보군요. 이 소유는 서울시고 이제 관리는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아니, 그야 반대 관리야 맡긴 거니까. 네네. 예, 소유는 소유자. 서울시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민들의 이제 민원이겠네요.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이제 게이트볼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또 저녁에는 거기를 못 들어가게 이제 만약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그런 방법들을 서로 아니, 그러니까 공유했어요. 효창 운동장의 이 관중석 뭐 이런 건 제거하고 나머지는 좀 정비를 해가지고 게이트볼장도 쓰고, 그러니까 뭐 배드민턴장도 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주민들과 같이 공론을 산책로로도 쓰고 뭐 그거야 그 쓰면 되죠 뭐. 근데 이게 전망을 다 가려서 하는 얘기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갈 길이 멀긴 하겠지만 그걸 빼놓고 할 것 같아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묘역이라는 용어 때문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걸 빼고 그냥 공원화 이래 네, 되면 효창공원. 그리고 서면 보고하신 것 중에 친일재산관리, 친일재산기속법을 다시 제정하자. 이게 이제 보건부의 소관사무인가 보군요. 이 소관은 행안부 소관인데요. 저희 보건부가 많이 관여를 아, 합니다. 그래요? 예. 이것도 좀 법무부 소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법무부 소관입니다. 이것도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좋겠네요. 유해 발굴 송화는 중국하고 협의가 중요한데 예, 맞습니다. 조만간 중국하고 아마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아마 관리하고 있긴 할 텐데 중국 측하고 사전 정상회담 의제로 논의를 좀 미리 하라고 해주시고 비서실에 좀 챙겨주십시오. 네. (140페이지에) 독립기념관 정상화 이런 게 있네요. 독립기념관도 오늘 여기 보고 기관인가요? 독립기념관 정상화 이걸 사업 내용으로 하나 써놓으셨는데 일단 기념관 얘기할 때 한번 해보기로 하죠. 네, 우리 보건부는 우리 장관 이하 우리 보건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잘해주고 계셔서 다행스럽습니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특별한 의제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요건 좀 보훈병원을 관리하는 곳이죠, 여기가? 예, 이사장입니다. 주로 보훈병원, 보훈요양원 등을 관리하고 어디 계세요?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병원, 보훈요양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총 몇 개 있다고요? 특광역시에 6개 보훈병원과 8개 요양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구성원이 7,400명이나 되네요. 여기는 정원은 7,254명인데 현원이 7,470명인데 220명이나 많은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를 거치고 지난해 전공의 사태 때 저희들 이제 전공의 분들이 빠지면서
진료 지원 간호사 분들을 많이 충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건직들이 이제 그 복지부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네. 충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 요인에 의해서 느린 건가요? 아니면 또 뭐 영구적으로 늘릴 지금은 건가요? 일시적 요인입니다. 그러면 뭐 줄든지 하겠네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상시적으로 필요하면 정원 규정을 바꾸든지 해야 될 텐데. 예,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늘리는 걸 확정하라는 게 아니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여튼 잘 평가 판단해 가지고 이게 일시적 요인이면 뭐 자연 감소를 하든지 뭐 할 테고, 만약에 상시 수요가 실제로 늘어났으면 정원 규정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오해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보훈병원이 시설도 너무 낙후하고 서비스 질도 일반 병원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일부의 주장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대통령 그간에 보훈병원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급성기 재활센터부터 요양병원까지 일괄 서비스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요새는 아니다? 예, 체제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굉장히 시설이 많이 완비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지난해 전공의 사태 등 이 의료 대란을 겪으면서 이제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민간과 이제 임금 격차가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더 충원을 잘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보수의 수준이 한 원인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인 마인드나 자세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교육 훈련 이런 것도 꽤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결국은 사실 이것도 일종의 서비스인데, 공공 서비스인데, 이건 의무적으로 오는 사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주는 사람이고, 또 뭐 속된 말로 돈벌이 되는 손님 고객도 아니니까 함부로 하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이제 의사분들이나 이제 그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는 나름의 보건에 대한 그 소명 의식을 갖고 장기적으로 재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운영되고 대다수야 그러겠죠. 근데 언제나 소수가 물을 흐리니까 그런 부분도 혹시라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서럽지 않겠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가난해서 보훈병원 이용하는데 가서 좀 뭐 천대라면 좀 그렇고, 좀 이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이런 걸 느끼면 엄청 서운할 것 같아요. 예, 저희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위공경 등 이제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분들은 보훈병원을 이용하시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이게 자긍심이라든가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용자는 그런데 우리 그 종사자들이 좀 섭섭하게 대할 수 여지가 좀 있겠다, 구조적으로 그런 얘기들도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좀 유념하라 그 말이죠. 예. 네. 원래 서럽거든요, 사람이. 그 다음에 88 관광개발. 예. 네네. 여기 요새 수지 경영 상태는 어때요? 수지 상황, 그러니까 얼마나 남냐 그 말이죠. 예. 130억 정도 남습니다. 연간? 예. 순이익이? 순이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금으로 전입해 주는 게 130억 전액을 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기가 자산 가치는 얼마예요? 자산 가치는 그 판단하는데 4,500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매각할 거냐 말 거냐 논쟁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사는 사람이 없더라. 지난 2009년부터 11년까지는 그 응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응찰 기업이. 그때 뭐 천몇백억에 팔라고 그랬더니 안 되더라.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은데 자료가? 그 금액은 그보다 좀 상당히 높은 가격에 그랬어요? 내놨습니다.
지금 판단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운영 수익으로 기금 전입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어디 계세요? 누구세요? 예, 사무처장 민병원입니다. 예. 우리 대표는 네? 아 그래요? 직무정지 중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진 않은데 징계 중이니까 기분 나빠서 못 나오겠다 그런 건가요? 업무정지 중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안 나왔군요. 지금 국가보훈 차관입니다. 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보훈부에서 대신 사무처장이 그래요? 나오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뭘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독립기념관의 존재 이유가 뭐냐? 독립기념관 왜 존재하는가요? 한번 뭐 대신 오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예, 투철한 뭐 국가간 확립.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예, 우리 독립기념관법에 그 올바른 국가간 확립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문화의 정체성, 확립의 목적으로 설립이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설립 기반 자체가 국민 성금이라는 국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존재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하여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독립기념관법 1조 설립 목적 이런 게 써놨네요. 184페이지에 독립정신 본질에 집중하는 기념관이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독립기념관법 1조를 한번 찾아봤는데 아주 길게 써져 있긴 하던데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전시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민족들이 치열하게 싸워서 만들어낸 결과다라는 걸 잊지 말고 우리 독립기념관이 원래 추구했던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방부 거 좀 볼까요? 준비를 아주 꼼꼼하게 잘 하셔가지고 특별히 지적할 건 없는데 자 7페이지 한번 볼까요? 7페이지에 준사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이라고 하는 과제가 있네요. 준사군 체제라고 하면 어쨌든 이거를 개념을 설정을 하는데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해병대 사령관 있어요? 예, 대통령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제대자뿐만 아니라 해병대의 일종의 염원이라면 좀 그렇고 어쨌든 소망사항 중에 하나가 사군 체제로 가자 아니면 준사군이라도 하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핵심 요구 내용이 뭐예요? 소위 준사군 체제로 하려면 핵심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국군조직법의 해병대 상륙작전 외에 신속 대응작전, 국가 전략 도서방위 이러한 임무들을 명시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병대의 가장 큰 비정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현역미 예비역이 1973년도에 해병대가 해체되면서 육군 내 1사단, 2사단의 작전 통제가 넘어갔던 문제. 네. 이런 것들이 52년 동안 해병대 사령부가 재창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자, 겁니다. 1사단, 1사단, 2사단에 대한 평시 작전 지휘권을 해병대 사령관에게 돌려주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뭐예요? 네, 이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시작전 통제권은 1사단은 지금 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사단은 여러 가지 부대에 대한 전력 구조,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이 아직은 해병 2사단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수도군단의 통제를 받게 돼 있거든요. 육군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네. 그런 무기 체계와 여러 가지 전력 구조를 갖춰진 연후에 그때 넘겨주겠다. 작전권을 넘겨주겠다. 지금은 이게 맞다. 지금은 좀 이르다. 예, 그래서 군구조 개편한 연후에 그건 고려해 볼 수 있다. 네, 그게 그것도 해병대에서 원하는 또 내용입니다. 그건 좀 논의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압박하지 마세요. 쓱 압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자, 이 사단은 자체 작전을 독립해서 할 만큼 충분한 체계나 예. 무기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게 내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은데, 한국군은 자체 지휘 방위 역량이 떨어지니까 전시작전권은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하고 비슷해 보여요.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군이 어떤 측면보다는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군보다 더 강한 그렇죠. 정신력과 네. 그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저는 최강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이유는 그거잖아요. 검증을 하고 넘겨주겠다. 일부 사람들의 시각이고요. 전체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작전 지휘권 문제도 해병대 사령관이 있는데 해병대에 소속된 사단을 해병대 사령관이 지휘하지 않고 육군이 지휘한다. 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에 예를 들면 조직적 역량이 부족하다면 모르겠는데 군 장비나 무기 체계 부족이라면 그걸 빨리 채워줄 생각을 해야지. 그 이후로 작전 지휘권을 안 넘겨주고 계속 유보하겠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미군도 사실 정보사령관이 사성장군인데 그 병력 수로는 8,000명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해병대는 지금 28,700명이 지금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결심 측면에서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이제 후속적인 작업이 좀 여러 가지 병력 구조, 전력 구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예.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알 수 있는데 넘겨주는 걸 기본으로 하고 예. 최대한 신속하게 부족한 걸 채워준다. 그러면 되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죠. 우리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지휘 역량이나 이런 건 충분하죠. 대통령님, 저희가 지금 서북도서 200km 떨어져 있는 지역도 다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지휘 역량은 충분하다. 예, 그렇습니다. 무기 장비가 부족하면 채워줘라. 그리고 일부 무기 체계도 지금은 합동성이 강화된 작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은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평소에 우리 해병대 사령관님이 장관님한테 얘기한 거 좀 다르죠? 어쨌든 그렇게 고민을 해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논쟁할 건 아니고. 예. 또 한 가지는 해병대 그 육군해관, 공군해관 이건 다 있는데 그죠? 해군해관도 있죠. 해병대 해관은 없다면서요? 지금 밀리토피아 바이 마린이라고 해서 거기서 일부 지금 회관은 아니지만 복지 시설을 지금 군인공에서 받아 쓰고 있습니다.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해관 자체는 없다. 제가 해병대 해관을 만들어 준다는 게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 왜 없어요? 이것도 좀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해병대 역할이 사실은 이거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데 해병대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죠? 네, 해병대가 사실 소위가 많이 돼가지고 해군으로부터 재정과 인사권이 독립한 지가 불과 한 7, 8년뿐이 그렇죠? 안 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 해병대 전력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맨날 그 강한 해안 경비 하고 있다면서요? 예, 일부 많은 병력들이 지금 작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까운 병력이 밤새 경비하고 있다는 건 좀 아깝거든요. 그 문제는 고민해 보신 건가요? 해봤습니다. 네, 원래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김포 축선의 해강안을 육군한테 맡기고 해병대는 본연의 삼육작전에 그렇죠. 전념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다른 준사군 체제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어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고 계신데 3군 균형 편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3군 균형 편성. 네. 해병대가 국방부는 합참에 장군직이나 대령직이나 이런 것들을 법제화해서 지금 육해공군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일정 비율을 반영이 된다면 더욱더 국가와 국민이 원하는 해병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병대도 승진할 기회를 더 많이 줘라. 그 말이죠? 이게 충분히 해병대 장교들이 그만한 능력을 할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사령관에서 믿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군인 복무 여건 개선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뒤에 번에 어디 있는 것 같긴 한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금 9월 달에 398만 평방미터를 해제했다 그 말이죠. 네. 이걸로 충분한지는 계속 검토하고 있겠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도 중간쯤에 보면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 군사력 정예 군사력 건설 항목에 있죠. 네. 거기 보면 이제 상용 드론 6만 대 확보 이게 있는데 드론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육상 전투 로봇이나 이런 것들도 개발해요? 그 분야는 지금 연구 개발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실전 배치할 계획이나 이런 건 없고요. 지금 우리 한반도 정부작전에서 여러 가지 산과 이 계곡 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고민은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10페이지에 정보기관 개편 항목이 있는데 정보기관 개편은 방첩사에 관한 얘기죠. 방첩사와 정보본부입니다. 정보본부. 예, 같이. 이건 나중에 비공개 회의 때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뭔가 조치를 하긴 해죠. 네. 그 다음에 여러 항목들을 다 많이 써놓으셨는데 이 중에 이게 지금 강조가 안 돼서 내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 장병들에 대한 헌법 교육, 정신 교육 항목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헌법 교육의 헌법 존중 가치에 대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하여튼 이번 내란 사태에서 사실 우리 장병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군이야 죽으라면 죽는 거고 뭐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진격하라면 하는 건데 출동하라면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과연 합헌적인 정당한 명령인지 아닌지를 사실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특히 군의 특성상 그렇죠. 그런데 책임은 안 질 수 없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판단할 역량을 좀 갖춰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런 교육을 장병과 간부를 구분해가지고 주기적으로 헌법가치 교육을 지금 심화시키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대통령님 정책실장입니다. 국방부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네. 오른쪽 왼쪽 해주세요. 네, 오른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대급 기준으로 해서 국방부 교환을 마련해가지고 대대급은 약 2,000회 정도 실시를 했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사관학교 교육기관은 한 300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하여튼 내가 전에 어디서 뉴스에서 봤나? 미군들은 헌법에 충성한다? 뭐 그런 교육을 한다고? 헌법 교육을 아주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우리 군은 좀 어땠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민주주의나 아니면 정말 우리 군 장병들이 충성할 대상이 대통령이냐 아니면 국가와 국민이냐 가끔씩 착각하잖아요.
상사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원래 국가에 충성하는 거고 그게 이제 상사에 대한 충성으로 표시될 뿐이죠. 주로 정원 교육에 대해서 윤리와 정원 교육에 대해서 이 교육이 있었지 헌법적 존중 가치나 이런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각별히 좀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될 일 같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 안 생기게. 그렇다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참 책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장관께서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이번에 내란 사태 때 출동을 했던 장병들 중에 네.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긴 했는데 막상 실행을 하는 데서 많이 망설여서 어디 뭐 컵라면 사 먹고 시간 끌고 놀았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뭐 일종의 태업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탄핵 판결을 할 때 소극적 대응으로 이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결도 했고 실제로도 보면 그건 사실은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명령 불복종으로 실제로 처벌될 수도 있는 일인데 어쨌든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도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었을 건데요. 그 부분을 저도 전에 한번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출동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 중간 간부 또는 일선 장병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오히려 포장해야 된다. 이렇게 저도 얘기했는데 네. 지금 어디 기사에 난 걸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서 징계위에 해부했다고 비난 기사들이 좀 있던데 네. 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날, 그러니까 이제 해가 바뀌어졌으니까 일자가 12월 4일 날 0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을 했습니다. 네. 의결을 했는데 그때 그 인원의 하급자가 대령님, 과장님, 지금 계엄의 해제가 의결됐으니까 우리는 출동하면 안 됩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미 해제돼 의결된 다음에? 네. 근데 그러면 2차 계엄을 준비로 간 건데, 그래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와 가자. 이렇게 해서 갔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은 맞고 반 이상은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 알려진 내용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새로운 팩트인데 제가 모르던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모르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잘 설명을 하시고요. 네. 어쨌든 그러나 초기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갔다가 그런 실행을 안 한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엄이란 게 다층적, 이중적 이 내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평면적으로만 봐서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들을 어쨌든 조사 과정에서 잘 가려서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이따가 방사청 볼 때도 얘기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이 점은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 12페이지에 스마트 강군 육성, 첨단 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 부분과 관련된 건데 우리가 이제 방위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을 하자. 이제 이거는 우리 경제적인 요인도 있지만 어쨌든 국가 국방력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위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무기 조달 체계 등등에서 엄청난 구매 요소가 있는데 네. 여기에 그 진입 장벽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해요. 네.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대규모 방산업체나 이미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방위 관련된 업체 외에 신규로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다. 네. 라는 지적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고 있겠죠. 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뭐 전투기 저 장갑차, 탱크, 뭐 자주포 뭐 이런 대형 무기 체계 말고 네. 이제는 기술 기반의 첨단 무기, 소형 무기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기존에 있던 대형 방산업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님 지난번에 말씀 저희들한테 네. 했다시피 이게 광급 제도를 좀 더 제도적으로 확대를 시키면은 그 진입 장벽이 더 낮아집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정착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네. 자재, 그러니까 중간재를 조달 구매를 해서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구매를 의무적으로. 조건으로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그리고 그거 할 때 가급적 국내 기술 또는 국내 기업들에게 뭐 우선권을 주거나 하는 것도 당연히 하고 있겠죠. 기술력이 있어도 그 기술력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그 국산화 대신에 외국에서 쉽게 사서 쓰는 이런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광급으로 지정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더 확대 생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다양한 방법도 있을 텐데 어떤 진입 장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어떤 신생업체,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는 고용보다는 창업이 더 중요한 나라로 변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많이 줘야죠. 네. 네. 자, 경기 북부 지역을 포함한 미군 공여지, 미군 기지 부지죠. 미군 기지 부지에 대해서는 이게 잘 진척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돌려주기라고, 그러니까 평택에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기지를 지어서 미군에게 제공했잖아요. 네. 그쪽으로 모으는 조건으로. 네. 그런데 경기 북부에 가보면 여전히 특별한 내가 보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무슨 주유 기지가 필요하다 그러거나 아니면 무슨 식품 창고 운영한다고 여전히 안 돌려주고 있는 그것도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미반환, 그러니까 반환하기로 해놓고 안 하는 거, 요거 처리도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국가가 돌려받긴 했는데 이걸 개발을 못하고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10수년간 계속 방치되어 있는 걸 어떻게 개발을 활성화할 거냐, 이 두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약속하고 지금 반환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는 거,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먼저 쉬운 문제부터 지금 가능한 것부터 지금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캠프 스탠리 의정부에 있는 거, 동시에 있는 거 캠프 모빌, 이 두 군데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이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 그 무기 체계나 또 다른 것의 그 대화력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측과 더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전제가 캠프 스탠리하고 모빌 이 두 군데는 우리 쪽으로 대한민국 쪽으로 이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땅 문제는 일반 기업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일반 기업에서 이것을 눈독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자체에서 지방 정부에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뭐 예컨대 50년 플러스 50년 해가지고 또 정부에서 융자 지원도 해주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의 이자만 내고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약 100년 동안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이제 북부 타운홀 미팅 갔을 때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후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이 정부가 이미 반환받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경우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지방 정부가 이걸 뭐 도로 뭐 아니면 뭐 공원 뭐 이런 공공용지로 쓰려고 할 때도 나름 깎아준다고 깎아줬는데 80% 70%인가 내게 돼 있는 거를
70%가 지원해주고 30%를 지방정부가 내게 돼 있는 걸 이번에는 인심 써서 20%만 내고 80% 깎아주는 걸로 결정했잖아요. 예.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저한테 들어온 얘기는 뭐냐면 그 20%를 꼭 받아야 되겠냐. 공공용지인데. 개발해서 쓰려는 게 아니고 그 동네에 예를 들면 도로 뭐 공원 이런 공공시설 용지로 쓰는데 굳이 돈을 받아야 되겠냐. 정부가 공짜로 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용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똑같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일견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지자체의 그 해이한 거 뭐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인데요. 왜냐하면 정부가 예. 어디 특정 지역을 개발을 하면 예. 정부에서 그 도서관 부지도 도서관도 지어주고 공공시설 지어서 도로 지어서 다 그냥 무상 기속시키잖아요. 기부치 하나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공공시설인데 그걸 꼭 땅값을 20%는 받아야 되겠냐. 한 5%만 받고 해주면 안 되겠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철도 부지에 관련된 땅도 아마 여러 가지 법 개정도 같이 동시에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 비슷한 땅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미군기지 문제만 하면 되죠. 왜냐하면 미군기지만 특별법으로 왜냐하면 미군기지는 그 동네에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을 장악을 해가지고 점유를 해가지고 동네 발전을 가로막아 왔잖아요. 피해를 봤잖아요.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정말 특별한 희생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치렀는데 그거를 굳이 꼭 그렇게 20%든 꼭 받아야 되겠냐. 인심 쓰는 김에 좀 더 깎아주라. 라는 게 저는 약간 공감이 가거든요. 그거 한번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임대와 그 매각대금 할부. 예. 할부. 이런 상당히 괜찮은 조건이긴 하던데. 예. 여전히 별로 뭐 그렇게 뭐 해보겠다는 데가 없는 것 같죠. 아직까지는 지금 반응이 별로 없죠. 뭐 저요 손든 사람은 손든 지자체는 없습니다. 이것도 지방정부에 팔 생각만 하지 말고 SPC를 만들든지 정부가 좀 나서서 위험 부담을 하고 좀 개발을 해보면 안 될까? 그 고민도 한번 해봐 주세요. 네.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지금 10수년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고민을 좀 해주세요. 좀 더 전향적으로. 접어서. 제가 경기 북부 도지사 출신 아닙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국방부 얘기는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다음에 소속 기관들 잠깐 볼게요. 국방전직교육원은 전직을 지원하는 곳인가 봐요. 네. 네. 네, 국방전직교원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어디 있어요? 네. 여기는 전쟁기념관 관리하나요? 네. 관리하고 또 네 가지 주요한 일을 하는데 공공외교 기능, 어린이 박물관하고 또 아카데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방연구원. 예, 국방연구원장입니다. 어디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아. 이게 국방과학연구소하고는 또 다른 데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국방정책 연구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기술연구는 딴 데서 하고 여기는 일반 국방정책에 관한 연구를 한다 그죠? 그 사업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도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병무청 거 잠깐 볼게요. 병무청은 요새 뭐 병력 비리니 뭐 이런 게 별로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병역 면탈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예.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이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기대에 응하지 않게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방사청은 이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발표하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업무를 좀 조정하고 소속을 바꾸자 얘기하셨어요? 네. 그거 조금 자세히 얘기해 보실래요?
또 저기 국방부에서 섭섭해 하실 것 같은데? 옆에 보니까 밉지 않으세요? 탈출하려고 그래요? 제가 저 의원 시절에 이 방위사업청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였는데 오늘 의정활동 해야겠는데. 예. 우선 그 최근 캐나다 잠수함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너무 길게는 말고. 예. 국제 방산 시장 환경이 대단히 많이 바뀌어서 절충교역에 대한 요구도 방산과 비방산을 섞어서 요구할 정도로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그런 그 국제 환경 변화에 대해서 국가 전 역량이 집결되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이걸 지금은 비서실장님을 여기 전략 특사로 임명해서 이 변화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나 지속적 체계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상시적 조직 체계 개편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방사청 출범은 사실은 획득을 중점적으로 조직이 편성됐는데 이제는 국정과제 자체가 방산 4강에 맞춰질 정도로 큰 패러다임 전환이 있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에 맞는 행정 개편이 필요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제에 여기 처로 승격해서 전 부처에 대한 조정과 역량 결집 이런 게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김에 저희의 업무 그 내용 속에 군 소요에 대한 획득만이 아니고 어제 대통령님께서 소방 그 산불 헬기와 국가연 공동개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헬기나 함정처럼 전쟁 시 동원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국가 자원, 국가 방위 자원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사업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통합적인 사업 관리를 한다면 국가연과의 공동개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그런 그 전 부처의 획득 그 사업에 대한 통합적 관리라는 측면 그리고 방산 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핵심은 이게 국방부 산하의 방위사업청은 무기 조달, 구매, 조달 이런 것만 주로 했는데 이제는 연구개발 또 협업. 원래 획득 속에는 구매와 연구개발을 다 합쳐서 획득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 방산 수출은 사실은 획득의 파생적 기능처럼 그동안 다뤄져 왔던 게 사실인데 이제는 적어도 이게 균형적인 그 사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부 토론 안 해보셨죠? 내부 토론 아직 안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처음 듣는 얘기야. 방사청장님 좀 미움받으실 것 같아요. 사실 방위사업청은 획득 그러니까 예전에 린다김 등 여러 가지 방산 비리 때문에 방위사업청이 2006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그때 획득과 R&D 연구 개발이 양대 축이었습니다. 근데 R&D 연구 개발을 지난 정부에서 국방부로 그걸 가지고 올라간 걸 제가 그걸 막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방위사업청이 껍데기가 되기 때문에 R&D 연구 개발을 가지고 오면은 또 다른 제2의 비리 사건이 터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방위사업청에다 놓는 게 맞다. 주축이 획득과 R&D 연구개발입니다. 근데 R&D 연구개발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한번 토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서 결정 날 건 아니고 일종의 제안이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데 지금 이게 이제 방사청이나 국방부 단위에서 처리가 안 돼서 지금 비서실장을 방위산업 특사로 해가지고 지금 대외 무기거래 분야는 지금 일종의 협의랄까? 이런 걸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국방부의 단독 사업을 하기는 너무 광범위하다 업무가 그런 얘기죠. 예. 광범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방산 수출과 관련된 기능에
수출 그 정책 지원 또 협력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게 방산 수출 정보를 취합하는 것 이런 그 기능을 늘려야 비로소 행정적인 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데 비서실장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그럼? 네, 뭐 지금 이제 예전에 방위산업은 무기를 사고 팔던 요 단순한 관계에서 이제 국제시장이 엄청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무기를 판매하려고 하고 있는데 반대급부로서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산업 수출이라든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님과도 충분히 좀 논의해서 향후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순방을 다니면서 정상들과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 방위 분야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고 특히 대한민국 무기 체계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 높아요. 대신에 단순 구매는 안 한다. 뭐 대체적으로 당연히 현지 생산해라, 대응 구매해라. 또 주변 국가와의 외교적 관계는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뭐 사거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등등 매우 복합적이더라고 보니까 만들어 파는 정도가 아니고 하여튼 외교부 그다음에 산업부 왜냐하면 그쪽이 현지 뭐 산업 기술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복합적인 요소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무기 체계를 어떤 부처가 혼자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고 유관 부처가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청장님이 한 생각대로 된다 하더라도 각 정부의 각국에 나가 있는 무관들의 여러 가지 정보 첩보를 그게 집약하지 않으면은 이게 생산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부처가 같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방사청의 업무가 지금 재편돼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실제 지금 장관님 말씀에 뭐 깊이 공감하고요. 그 뭐 무관 정보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청장으로 와서 보니까 방산진흥본부를 만들자고 하는 제안을 했는데 결과가 직원 2명 늘려주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 이런 뭐 방산진흥본부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이 틀 자체를 크게 생각하지 않으면 공무원 증언해달라는 식의 요구처럼 듣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조직 전체 측면에서의 기능적 보강이고 부처 간의 다부처 간의 협업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그걸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 차원에서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뭐 이 정도 하고요. 비서실장께서 사실 실제 총괄이니까 나중에 한번 국방부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 중에 사람들은 아까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 조달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무슨 김이라고. 근데 그처럼 부정부패에 노출될 위험이 높죠. 요즘 많이 투명화되긴 했는데. 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부패 문제나 불공정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랄까? 뭐 이런 거는 지금 언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은 방산 비리 그러면 예전에는 상층 부패였습니다. 네. 부패의 수준이 적어도 장관급 이상의 부패. 지금은 하급 공무원의 부패 수준 정도이지 적어도 그 고위 공무원 수준의 부패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 체계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다. 오히려 뭐 저희 청에 검찰 쪽에 파견도 있고 감사관도 있고 이렇게 중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옛날도 아닌데 얼마 전까지 그 무슨 구조함을 만드는데 소나가 없는 구조함 만들었다. 그거 아세요? 그런 얘기도 안 있었고? 16년 됐습니다. 16년 됐어요? 네. 그 다음에 헬기 개발을 했는데 헬기가 갔다 오니 뭐 이게 주행거리라고 그럽니까? 이게 비행거리?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전투를 할 수가 없다고. 갔다가 되돌아올 수가 없다고. 그때 옛날 그런 헬기도 모르세요? 지금은 오히려 절차가 굉장히 엄격하다 보니까 그 엄격한 절차 때문에 사업이 장기화되는 게 거꾸로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 예. 요즘은 어쨌든 이게 뭐
날지 못하는 비행기라든지 이런 건 없나 봐요. 지금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그 제도 개선 사항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 관련한 네. 면제 기준을 좀 상향해야 된다는 걸 그 제도 개선 사항으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사업 이제 사타라고 줄이는데요. 사타를 면제하는 기준을 예타 기준을 그대로 여기 차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위 사업의 규모 자체가 원체 커서 예타의 경우에는 그 기준인 500억에 해당하는 것이 이거 보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사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타당성 조사. 여기 저 방위력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라고 그러고요. 일반 건설 이런 등등 시설 이런 그 사업의 경우에는 여기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합니다. 근데 같은 500억을 가지고도 예타의 경우에는 그 면제가 거의 60%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타의 경우에 있어서의 면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겨우 3%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의해서도 굉장히 그 사업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 하여튼 현실입니다. 조달 관련된 무기 획득 절차와 시간이 너무 복잡하고 길다는 얘기는 있긴 해요. 예. 이미 요즘은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데 그 이제 승인 날 때쯤 되면 이미 구기종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도 좀 개선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무기산업 관련해서는 어쨌든 국내 기업들, 중소기업들,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자라는 거는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어쨌든 뭐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는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부패와 불공정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84페이지에 뭐 재밌는 얘기들 많이 써놓으셨던데 획득 절차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고 계약 제도를 복수 낙찰제를 도입하자. 이게 어떤 거예요? 단수로 한 기업만 하지 말고 할 때 두 개를 동시에 하자 그런 얘기예요? 원래 복수 사업자가 있으면 경쟁 입찰을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까지 그랬죠. 예. 그런데 복수 여기 사업자 이 여기 그 사업 업체가 품목별로 거의 한정적인 구조고 대체로는 과점 구조입니다. 딱 한 군데만 찍어서요? 한 군데만 찍는 게 아니라 대체로는 어떤 체계별로 두 개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이게 과당 경쟁에 여기 폐해가 많아서 경쟁의 공정성을 취하자는 것이 거꾸로 성능이나 뭐 이렇게 국익 측면에서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내는 경우들이 많아서 차라리 그런 경우에 복수 낙찰을 통해서 서로의 그걸 좀 조정해가는 방식으로 그런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경쟁을 통해서 얻는 이익 또는 경쟁을 통해서 얻게 된 불이익 있는데 복수 낙찰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이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담합을 경쟁을 배제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그건 이제 저희가 입찰 제안서를 어떻게 기준을 잘 세우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정도는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수 낙찰이냐 복수 낙찰이냐 어떤 게 절대적으로 옳다고는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 장단점을 잘 살려서 적절하게 선택하면 되겠죠. 네. 정부에서 신무기 신기술을 많이 써주면 수출에 도움이 되겠다는 주장도 있으니까 그것도 잘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약간 위험하니까 부패, 부정, 불공정 이런 소리 절대 안 나오게 잘 처리해 주십시오. 국방과학연구소는 소장님이 계신가요 지금? 네, 국방과학연구소장 이건원입니다. 제가 전에도 물어봤던가 모르겠는데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왜 공대공 미사일은 개발을 안 했을까? 그 설명할 수 있어요? 네, 당시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잡지 못하고 그 타당성이나 기술적 수준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해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가지 못했던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전투기 개발해서 해외 수출도 하는데 예. 지금 해외에서 공대공 미사일을 구매를 못 해가지고 미사일 장착도 못하고 팔게 생겼다면서요? 예, 출발이 같이 갔었어야 되는 게 맞았습니다. 지금 공대공 미사일 구매가 안 돼요? 공대공 미사일 초기 버전은 유럽산으로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하고 그 이후 버전은 저희가 지금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못 사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투기를 팔면 거기에 쓸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을 붙여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영역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딴 데서요? 예, 저희 사업부의 부장. 여기는 의뢰된 연구만 하는 거니까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예, 카이 대표이사 차재병 부사장입니다. 네. 그 카이가 설명하면 되겠네요. 예. 어디 계세요? 예, 아마도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FA50 폴란드 수출 관련해서 아마 지적하신 내용 같습니다. 저는 내용 잘 몰라요. 하여튼 그런 얘기 있대요. 예, 죄송합니다. 그 FA5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출을 하면 기본적으로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이 돼서 같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해당 미사일은 보통 해당국에서 미국으로부터 직접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최신형 미사일인 저희가 AAM-9X라고 하는 이제 최신 미사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통합을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은 현재 지금 통합이 진행 중이고요. KF-21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KF-21은 저희가 독자 플랫폼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무장 통합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는 유럽의 IRST라는 미사일이 통합이 돼 있고요. 앞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레이더도 자체 보유하고 있고 무장 통합을 우리 순수 국내 기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산 미사일을 개발해서 얼마든지 저희가 통합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KF 수출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 뒤에 손 드신 분은 예,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입니다. 제가 KF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유럽의 그 미티어 무장 등을 살 수 없는 게 아니고 일부 최소 수량을 지금 구매한 거고 예산과 전력화 일정을 고려 최소 수량을 구매한 거고 향후에 국내 그 공대공 미사일이 개발되면은 그 부족한 수요를 채우겠다 그런 정책으로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산 무장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서는 돈을 주면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언제쯤 우리는 그러면 공대공 유로탄 개발이 되나요? 그게 뭐 목표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 국방부 자원관리처장 보고 네.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저 뒤에도 누가 손을 드는데? 저 실무자신가 본데 그쪽 뒤에서 얘기해 보시죠. 네, 방위사업청 유도무기사업부장 오성식입니다. 그 KF-21은 양산이 32년에 완료가 되는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33년 하반기 양산 착수해서 35년에 완료가 됩니다. 그럼 그 사이 상당히 간극이 많이 생기는데 몇 년?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지금 구매해가지고 일부 소요를 지금 확보할 예정이고. 확보할 예정이다. 예. 그 얘기인가 보네요. 아까 하실. 예, 국방부 자원관리처장입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 똑같은 얘기로 그 지금 먼저 우리가 개발하는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기 전에는 유럽으로부터 사와서 장착을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개발한 거를 이제 장착을 하는 그런 것으로 나중에 보완해 예, 준다. 개발이 완료가 되면 예. 하여튼 확정된 건 아니라서 그런 걱정을 하는 쪽이 있나 보군요. 근데 그 처음에 그 KF-21이 전력화되면서 공대공 미사일은 같이 패키지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국방과학기술연구소 제가 소방 쪽에다 이 얘기를 해놨는데 그 소방 관련된 장비 있잖아요. 소방 예를 들면 화재 진압을 하려면 불 속으로 우리 소방관들이 뛰어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요즘 세상에 왜 그렇게 하냐. 좀
자동 소화 로봇이든지 뭐 이런 거 좀 개발해서 하면 안 되냐. 그런데 사실은 소방연구소 뭐 이런 게 있긴 있는 모양이던데 거기는 뭐 거의 연구 인력이나 연구 규모가 너무 작아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군 장비로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국방연구소, 과학연구소가 소방하고 협업해서 같이 개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거 좀 어떠세요? 아까 우리 청장님 얘기를 좀 들으신 것 같은데. 그 소방 헬기도 지금 군에서 그 산불 진화 지원하는 그 헬기가 그러니까 산림청 헬기는 이 바구니에 물을 담는 방식인데 군에서 개발한 거는 아예 물통이 그 헬기 안에 들어가서 바로 여기 그 직사를 하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데 이제 그게 단점은 물통이 들어간 것을 쉽게 빼지를 못해서 이 헬기를 다른 용도로 쓰는데 거꾸로 제약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에 약간 제동이 걸리긴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예컨대 사족 보행 로봇도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그 화재 진압 이런 측면에서 군 기술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만 변형하면 같이 쓸 수 있을 텐데.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실제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국방과학연구소하고 그 소방청 내에 있는 국립소방연구원하고 지금 기술적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환을 하고 있고요. 그 두 기관 간에 그 기술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걸 소방에 쓸 수 있다는 기술 과제들 가지고 있는 것과 개발하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실제로 그 국방소방연구원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거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는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9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좀 더 그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국가 역량이라고 하는 걸 굳이 뭐 쪼개가지고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협업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협업 좀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래서 사실은 연구소도 그냥 물리적으로 합쳐가지고 한 부서로 운영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 들더라고요. 뭐 쉽지 않겠죠. 똑같은 청인데. 하여튼 뭐 검토를 한번 해봐 주세요.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대통령님 여기 국방기술보호국장입니다. 네. 일단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소방청하고 저희 방사청, 국방부, ADD가 그 현장에 있는 소방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예, 연구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동안 국방 쪽에서 개발된 기술 중에 그 소방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한번 시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러 개 기술 중에 10개를 그 업체 주관으로 한번 시연을 했고요. 네. 그 중에 이제 4개가 선정이 돼서 2개 같은 경우는 즉시 구매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식별이 되었고 2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좀 더 소방 쪽에 적합화시키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네. 내년도 예산이 태워져서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얘기하시려고 그랬었어요? 아니 아까 그 대통령님 말씀하신 그 미사일 구매에 관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 답변이 다 돼서. 했어요? 네. 자, 그리고 국방기술 품질은 여기 국방기술 품질원 원장 신상범입니다. 여기는 뭐 품질 관리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납품된 무기나 장비들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납품이 되기 전에 사용자 요구사항이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는지 품질을 보증하는 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부설로 있는데 이거는 ADD 국방과학기술연구소하고 어떤 관계예요? 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손재웅입니다. 네. 국방과학연구소는 주로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무기 체계에 소요되는 핵심 기술을 식별해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일은 전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지금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고 있는 방산 육성이라든가 방산 수출 지원 업무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시고요. 자, 이제 제가 물어본 건 다 했는데 혹시 말씀하실 게 있거나 뭐 하신 분들은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갖다 드리시죠. 예, 대통령님, 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국장입니다. 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좀 서운해가지고 많이 소송드렸습니다. 말씀하세요. 아까 보고에 있던데.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제대국장을 하면서 지금 우리 전 국민의 1,600만 명이 제대군인 병력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고 전 국민의 31% 남자의 62%가 제대군인입니다. 그래서 제대군인 정책에 지금 우리 국가 정책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 그 예비군 훈련 받는 청년 제대군인 그리고 두 번째는 초급 간부 세 번째는 19년 6개월 미만이 돼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제대군인 세 그룹이 우리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청년 제대군인 예비군은 2박 3일 동안 동원 훈련을 받는데 10만 원 미만의 최저임금이 안 되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동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증액해 주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런 제가 이제 제대군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청년 제대군인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방부 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생 접점에서 제대군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청년 제대군인들이 8년 동안 동원 예비군이고 사업을 하지 못하면서 동원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가 좀 미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초급 간부는 지금 현재 옛날에는 과거에 그 특채 제도가 있었고 또 어떤 대기업에 취업할 때 큰 영향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고 병사들과 월급이 비슷함에 따라서 전역자가 대폭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부에서 주고 있는 전직 지원금이 부족해가지고 전화해서 줄 정도로 이렇게 전역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 간부에 대한 어떤 대책이 앞으로도 좀 많이 시급하고 그다음에 19년 6개월이 되지 못해서 전역하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제대군에 대해서는 정말 공무원들은 10년만 근무하면 연금을 일부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예비군 훈련을 8년 받으면 가산점을 좀 준다든가 연도를 산정해서 이런 병력 혜택 연금을 받는 기간을 산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국가 정책이 조금 더 나와야 이게 19년 3개월 하고 나오면 연금을 못 받습니다. 그럼 이건 중산층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나이도 젊은데 어떻게 살아갈까 막연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제대군인에 대한 어떤 이런 관심과 정책을 좀 많이 이렇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그 청년 예비군 그러니까 예비군에 대한 수당 보상은 증액해 주겠다는 게 제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별도로 안 챙겼어요? 이번에도 약간의 수당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비전력국장 김신숙입니다. 지금까지 예비군 훈련은 그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어서 훈련비를 주는데 1~4년차 중에 동원훈련 1형에게만 돈을 줘왔고 나머지 유형에는 전혀 훈련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아 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런데 작년에 일단 그 나머지 유형 중에 동원 2형에 대해서 일단 처음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법 개정을 완료를 했고 올해 다시 대통령님의 공약 과제로 들어가서 저희가 나머지 지역 예비군 5~6년차 예비군들에게도 전원 뭐 작은 금액이지만 훈련 보상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 편성 완료했습니다. 하루에 얼마씩 주기로 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지역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0원으로 해서 10,000원? 1인당 20,000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2박 3일 하는 동원 훈련 1형은 지금 95,000원, 4일 하는 동원 2형은 50,000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루에 5만 원이 아니고 아닙니다. 4일 동안 합쳐서 5만 원. 이거 따로 한번 챙겨보세요. 이게 전에 이거 너무 적다 그래가지고 올려주기로 했는데 너무 소심하게 올리신 것 같네요. 대통령 제대군인 국장입니다. 접점 지역에서 청년들을 보면 2박 3일 훈련하는데 10만 원이 안 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 1,030원이고 내년에 1,350원인가 알았어요.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따로 한번 챙겨볼게요. 10만 35원인가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챙겨보겠습니다. 연금을 못 받는 군인이 있다. 20년이 안 돼가지고.
19년 6개월 이상 돼 왜 연금을 19년 6개월 넉 달 더 있다 나오지 왜 미리 나왔을까요? 그 전역을 강제 전역을 당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진급을 못 하거나 또는 계급 정년에 예, 대해서? 계급 정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그 네. 인사복지실장입니다. 네. 연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군인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9년 6개월 돼서 연금을 못 받은 분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령 같은 경우가 그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9년 6개월이 되면 지금 약간 복무기간을 연장을 해서 약간 연장을 해서 20년이 될 수 있도록 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주고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 상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문제점은 없는데 아까 저런 사례는 실제로는 없다. 네, 거의 없습니다. 네. 그 소수는 있다 하더라도 아주 작습니다. 네. 그런 것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그러니까 나름 그런 문제에 대한 보완책은 만들어 놨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 여기는 그러면 이제 저분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19년 6개월 아니고 19년 1개월 된 경우도 있다. 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제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것은 자신 없습니다. 진짜 살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계급 정년 때문에 생기는 문제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전역을 당하니까. 대통령님,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건 여기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럼 요건 여기까지 하고. 예. 자, 그것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니까 한번 해보고 얘기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그 다음에 초급 간부들의 요새 전직이 늘어나서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이번에 이 문제는 많이 개선을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계속 앞으로 개선해 나갈 거고. 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병장 월급이 205만 원이 됨으로써 초급 간부가 또 부사관들이 상당히 박탈감을 느껴가지고 예전 수준으로 병장과 부사관이 180만 원 월급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견급 이상 수준으로 지금 대폭 아까 보니까 자료에 180만 원 차이를 만들겠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 바로 385만 원을 최저로 만들겠다는 지금 얘기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 그걸 써져 있던데. 180만 원 차이를 만들겠다. 네, 205만 원이면 180만 원 차이를 만들면 385만 원인데. 그러니까 자료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제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봉급 기준이 아니라 이제 수당하고 다 합치면 결과적으로 풀하면 그 정도 될 수 있다는 취지고요. 수당, 봉급 네. 자체는 이제 이전보다는 획기적으로 좀 올리는 게. 네네. 어떤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 문제는 국방부에서도 생기고 있고 저도 네. 관심 사안이니까 조금만 더 상황을 지켜보시죠. 이제 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보훈부는 퇴장하시고 말씀하세요, 병부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는 대통령님보다 총리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무청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병무청 자체만으로 해결이 좀 어려운 다수 부처가 연관된 사항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 별도로 시간을 내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내주시지 말고요. 저 텔레그램 주소 알려주세요.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별도로 나중에 보고하시면 잘 챙겨볼 겁니다. 또 없으세요? 대통령님, 네. 아까 그 303 그 하사역입니다. 네. 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이 알아내셨군요. 네, 180만 원 관련돼 가지고 그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병장 같은 경우가 205만 원입니다. 월급이. 근데 실질적으로 수령이 205만 원이 아니라 병장 월급은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기가 저축하면 5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55만 원을 100% 매칭 지원해 준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180만 원 차이라는 것은 150만 원하고 향후에 제도 개선이 되면 처우 개선이 되면 330만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만 원 차이를 내겠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표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했군요. 알겠습니다. 네, 또 없으세요? 없으면 저기 뭐 이어서 국방부 비공개 업무 보고가 할 테니까 토의가 실시됩니다. 보훈부하고 이제 방송은 좀 빠지고.